2018년 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다. 10살 배기 이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산과 강, 들판을 뒤지며 며칠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다. 이민호의 부모인 이상철과 박지연은 절망에 빠졌다. 상철은 지역 중학교 교사였고 지연은 작은 약국을 운영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가정이었다. 외아들인 민호는 항상 밝고 착한 아이였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으며 성적도 우수했다. 민호야, 민호야. 상철의 목소리가 산잘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쉬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연은 집에 남아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렸다. 그녀는 창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실종 당일 민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학교 친구 김태우였다. 태우는 경찰에게 민호가 평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학교 정문까지 걸어간 후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형사가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민호는 내일 과학시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은 학교 주변을 수색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을 인터뷰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민호는 마치 대기 중에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민호의 실종 소식은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주민들은 밤낮으로 수색을 계속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결국 1년이 지나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상철과 지연은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저축한 돈을 모두 사용해 전단지를 만들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상철은 학교를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 지연은 약국 문을 닫고 집에 머물며 전화기 옆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3년이 지난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사건 파일은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고 민호의 실종은 가끔 언급되는 슬픈 이야기가 되었다. 상철과 지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년 민호의 생일과 실종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아들을 찾고 있다고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울었다. 상철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실종 10년 후 그들은 마을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다. 너무 많은 기억이 그들을 괴롭혔다. 서울에서 그들은 조용히 살며 과거를 묻으려 했다. 상철은 작은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연은 약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겉으로는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이상철과 박지연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아파트는 좁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다. 더 이상 민호의 방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지 않았다. 상철은 동네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가끔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깊이 묻어두었다. 지연은 지역병원 약국에서 일했다. 바쁜 업무는 그녀가 과거를 잊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항상 친절했고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지만 민호의 실종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호의 사진들은 모두 상자에 담겨 옷장 깊숙이 보관되었다. 단 한 장의 사진만이 거실에 남아 있었다. 민호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생일 파티 사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이웃들에게 그들은 저 조용한 중년 부부였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 상철과 지연은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민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실종 15년째 되는 해, 그들은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기자들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었고 이번에는 단 3명의 기자만이 참석했다. 우리는 아직도 민호를 찾고 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든 정보가 있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지연은 말없이 남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모든 눈물은 이미 다 흘린 것 같았다. 그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공식적으로 찾기를 중단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개적으로 찾기를 중단한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민호를 찾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상철은 가끔 길에서 민호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자를 보면 뒤따라곤 했다. 지연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두고 불을 켜두었다. 혹시라도 민호가 길을 찾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2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민호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게 되었다. 대신 그들은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5년이 지났을 때 상철은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오랜 스트레스와 슬픔이 그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처음으로 자신들이 늙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들은 이제 60대 중반이었다. 우리가 민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상철은 병실에서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천국에서라면 가능하겠지. 상철은 회복했지만 그 사건 이후 그는 더욱 조용해졌다. 그는 학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지연도 곧 약국 일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이제 작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부부가 되었다. 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넓은 공간이 필요 없었다. 대부분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연은 민호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학교 교복, 좋아하던 장난감, 그리고 마지막 생일에 받은 만년필까지. 그녀는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다. 아직도 버릴 수 없어요. 지연이 상철에게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그 상자를 새 집으로 가져갔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35년이 지났을 때 한국 사회는 크게 변해 있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었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상철과 지연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았다. 집 전화기와 종이신문이 그들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다. 어느 날 그들의 조용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것은 젊은 여성 기자였다. 그녀는 오래된 미해결 실종 사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다. 이민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상철과 지연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온 이야기를 할 기회였을 것이다. 그들은 민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친절했는지,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사라진 그 끔찍한 날에 대해서도. 45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민호는 여전히 10살 소년입니다. 지연이 말했다. 기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녀는 민호의 사진과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다큐멘터리가 혹시라도 새로운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상철이 물었다. 기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즘은 DNA 기술과 얼굴 인식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지 않으려 했지만 기자가 떠난 후 작은 불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피어났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상철과 지연의 집 전화기가 울렸다. 지연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지연은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하고 끊으려 했다. 엄마? 마침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남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혹시 이민호를 찾고 계신가요? 지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상철을 불렀다. 상철이 서둘러 다가와 전화기를 함께 들었다. 네, 우리는 이민호의 부모입니다.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민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꿈꿔왔지만 결코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이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름이 박진우였고 현재 55세였다. 그는 부산에서 조선소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다. 양부모는 그가 5살 때 그들에게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는 항상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양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어요. 몇 년 전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입양 서류를 찾아보았지만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민호의 사진은 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더구나 나이와 시기도 일치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과 지연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희망, 두려움, 혼란, 그리고 의심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상철과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민호의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정말로 이 낯선 사람이 그들의 아들일까? 4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기대하지 말자. 상철이 아내에게 말했다. 실망할 수도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매 순간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검은 머리에 약간의 흰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상철과 지연은 일어섰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첫마디를 꺼내지 못했다. 저 박진우입니다. 남자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이상철이고 이쪽은 제 아내 박지연입니다. 상철이 대답했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부산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공부했다. 그는 결혼했지만 몇 년 전 이혼했고 자녀는 없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상철과 지연은 민호에 대해 그리고 그가 사라진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인식의 표시도 보이지 않았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새로운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 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세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갔다. 진우는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다. 어린 민호가 좋아했던 것처럼.
그는 또한 민호처럼 오른쪽 손목에 작은 점이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다. 진우가 정말 이민호인지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DNA 샘플을 제출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 일주일은 상철과 지연에게 평생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매일 전화로 연락하며 진우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상철, 지연, 그리고 진우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의사가 물었다. 우리가 직접 보겠습니다. 상철이 말했다. 그의 손은 봉투를 열면서 떨렸다. 세 사람은 함께 결과를 읽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진우는 상철과 지연의 생물학적 아들이었다. 그는 이민호였다. 지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상철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진우, 이제 다시 민호가 된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정말로 제가 당신들의 아들인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네가 우리 아들이야. 상철이 말했다. 우리의 민호야. 45년 만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 앞에는 더 많은 질문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어떻게 사라졌고 어떻게 박진우가 되었는가? 그 45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이상철과 박지연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45년의 공백을 메울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민호, 이제는 진우라는 이름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양부모인 박상민과 김미영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은 진우에게 좋은 교육과 안정된 가정 환경을 제공했다. 진우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제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지만 제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더 자라면서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궁금해했다. 하지만 양부모는 항상 그런 질문을 피했다. 그들은 진우가 고아원에서 왔다고만 말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상철과 지연은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그들의 아들이 안동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었을까? 누가 그를 데려갔고 왜 그랬을까? 그들은 경찰에 연락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오래된 실종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지만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특히 진우의 양부모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다. 그들이 납치범일 리는 없어요. 진우는 확신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들도 속았을 겁니다. 경찰은 입양 기록을 조사했다. 서류상으로는 진우가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왔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아원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기록은 불완전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철과 지연은 아들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진우의 집을 방문했고 그의 사진첩과 양부모가 남긴 물건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양부모님은 자주 여행을 다니셨어요. 진우가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말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여행을 줄이셨지만요. 한 사진이 상철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진우가 약 6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에는 산이 보였다. 이곳이 어디지? 상철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셔서 자주 산에 갔었죠. 지연은 다른 사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진우의 양어머니가 항상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목걸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그것을 절대 벗지 않으셨어요. 제게 그것은 행운의 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다. 그들은 진우의 양부모에 대한 모든 기록을 조사했다. 박상민은 대형 조선소에서 일했고 김미영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들은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그 후 진우를 입양했다. 어느 날 경찰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진우가 입양되기 몇 달 전 박상민은 출장으로 경상북도 지역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민호가 실종된 때와 일치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가 상철과 지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조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경찰은 박상민의 동료들을 인터뷰했다. 대부분은 그를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한 동료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상민 씨는 아이를 갖지 못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 동료가 말했다. 특히 아내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상민 씨는 한 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내에게 아이를 선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박상민의 출장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는 민호가 실종된 날 안동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상철과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철이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진우는 양부모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꺼냈다. 그것은 김미영의 것이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는 것이 불편했지만 제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78년 5월 민호가 실종된 직후의 기록이었다. 상민이 오늘 아이를 데려왔다. 너무 예쁜 아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다. 상민은 이 아이가 고아라고 했지만 왜 서류가 없는 걸까? 상민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약속했지만 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을 보면 내 아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일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김미영의 불안과 죄책감이 계속 드러났다. 그녀는 아이의 출처에 대해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 번 진실을 물으려 했지만 상민은 항상 화를 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경찰은 이 일기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박상민과 김미영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상민의 은행 기록을 조사했고 민호가 실종된 직후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이전에 안동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었다. 경찰은 또한 당시 안동에서 근무했던 한 퇴직 경찰을 찾아냈다. 그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민호가 실종된 당시 한 남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을 주변을 배회하며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출장 온 회사원이라고 했죠. 마침내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박상민이 이민호를 납치했고 아내 김미영과 함께 그를 박진우로 키웠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 절망감에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 결론은 상철과 지연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 그들이 내 아들을 빼앗았어.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45년의 시간을 빼앗았어. 하지만 진우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저를 사랑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사랑했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적어도 너는 살아있었고 행복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진우는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키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사랑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그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와서 그들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경찰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범인들은 이미 사망했고 피해자는 가족과 재회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45년의 세월은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 놓았다. 진실이 밝혀진 후 상철, 지연, 그리고 진우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우는 서울로 이사하여 부모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그는 부산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의 한 조선 회사에 새로운 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큰 변화였지만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 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진우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제가 45년 동안 찾던 가족이 여기 있다니. 상철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못했단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매일 밤 네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단다. 진우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대부분은 흐릿했다. 가끔 깊은 밤중에 그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곤 했다. 민호야, 집에 가자. 그 꿈은 항상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는 그것이 실제 기억의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상철과 지연은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얼마나 호기심 많고 활기찬 아이였는지, 과학 실험을 좋아했는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했는지. 너는 항상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 상철이 말했다. 5살 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 진우는 웃었다. 양부모님 집 근처에 작은 천문대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상철은 학원에서 은퇴한 후 취미로 시작한 목공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약국일을 그만둔 후 시작한 정원 가꾸기에 대해 말했다. 진우는 자신의 직장 생활과 이혼, 그리고 취미인 요트 타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손자나 손녀가 있었을까? 지연이 문득 생각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와 제 전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 이혼의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가족처럼 느껴졌다. 상철은 진우를 자신의 목공방에 초대했고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연은 주말마다 진우를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진우는 노부모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너무 늙었나? 상철이 어느 날 좌절하며 물었다. 그는 진우가 보여준 앱을 이해하지 못했다. 진우는 웃었다. 전혀요. 단지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인내심을 갖고 도와드릴게요. 그러한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진우는 점점 더 민호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진우라고 불렀지만 민호라는 이름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진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는 양부모가 자신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들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부모였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그는 양부모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이제 80대의 노인이었지만 상민과 미영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노인이 말했다. 특히 미영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녀는 여러 번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들이 제가 어떻게 그들의 아들이 되었는지 언급한 적이 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민 씨가 한 번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술에 취했을 때였는데 때로는 잘못된 일도 옳은 이유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보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다. 양부모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그들의 행위면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상철과 지연에게 전화했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진우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진우는 양부모의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 이제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해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너를 찾기 위해 어떤 일이든 했을 거야. 진우는 제안을 했다. 저는 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박진우지만 이제 이민호로도 살고 싶습니다.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이고 싶어요. 상철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런 결정을 해줘서 고마워, 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네가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하면 돼. 우리에게는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우리 아들이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고 서로를 위로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 가족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